사건으로 늙는 노동 이야기 에피소드 1 노동운동가 전태일. 안녕하세요 노블TV 시청자 여러분. 노블TV에서 듣는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인데요, 그냥 하루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하셨을 노동절, 사실은 대한민국의 노동절의 배경에는 이분의 공로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노동운동가 전태일님이신데요, 오늘은 전태일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전태일님은 대한민국의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입니다. 1960년대 후반 동대문 평화시장의 봉제 공장에 취직을 했고요. 1970년부터는 재단사로 일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동 환경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자 그 박정희 정부와 기업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다가 시위 현장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이며 근로기준법 법정가와 함께 분신 자살을 하고 22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그가 외쳤던 외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 법정과 함께 자신의 몸을 불태우며 외쳤던 말이었습니다. 흔히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전태일님의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노동운동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며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 전태일님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현재 수준보다 대우받지 못하거나 개인적으로는 만약 전태일님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현재 수준보다 대우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만약 전태일님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현재 수준보다 대우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대우받는 시기가 늦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태일님의 분신사건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현실에 대해 한국 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지식인 계층, 대학생들, 당사자 집단인 노동자 계층이 그의 죽음으로 각성의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소선 여사님은 전태일님의 분신 이후에 노동운동가가 되어서 노동운동의 대모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48년 9월) 대구 남산동에서 아버지 전상수 씨와 어머니 이소선 씨 사이에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매우 고운 심성과 다정다감한 성격, 불의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기질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재단사였던 그의 집안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가 서울로 이사를 온 후 아버지가 봉제 공장을 차려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준의 생활을 영위한 적도 있지만 4.19 혁명 이후에 거액의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다시 가난의 구렁텅이로 빠졌습니다. 밥을 못 먹는 일은 일상이었고 이는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시절까지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에 다니던 초등학교마저 중퇴하고 17세 무렵에 무일품의 몸으로 상경을 해서 청계천 평화시장 피복점에 이른바 시다라고 불리는 재단 보조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빠른 일처리와 뛰어난 실력으로 직장에서 큰 인정을 받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시다에서 재단사로 승진을 하면서 다른 재단사 친구들과 힘을 모아 자신의 가게를 창업하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 한 명이 심하게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하는 장면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병원에 보내기 위해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알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여공의 모습과 얼마 뒤 병에 걸린 여공이 해고된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단 보조 여공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박봉, 질병으로 그들이 시달리는 현실을 보게 되었고, 보조 여공들을 돕는 것은 물론 그러한 노동 현실의 타파와 개선을 위한 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근로기준법이라는 노동 조건에 관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법률 내용을 독학하려고 했지만 근로기준법 전체 내용이 국어랑 한문의 혼용인지라 내용을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왔더라면 또는 대학에 다니는 친구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면서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해설서를 구입해서 밤낮을 안 가리며 읽었는데 말이 해설서지 법률 용어 투성이었기 때문에 국민학교 중퇴학력의 전태일에게는 악정고투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살던 광식이 아저씨라고 부르는 나이든 대학생을 자주 찾아가서 용어의 뜻을 묻기도 했고요. 어떤 날은 해설서 한 페이지를 읽는데 하루를 꼬박 세운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읽어낸 근로기준법상의 내용과 현실의 괴리를 절감한 그는 1969년 6월 평화시장 최초의 노동운동 조직인 바보회를 창립하여 현재의 근로조건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험난한 현실 속에서 봉제 공장주들에게 밉보인 전태일은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그 뒤로 평화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서 한동안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지냈다고 하네요. 전태일님의 일화를 그린 전기 만화 테일이에 따르면 평화시장에서 일을 못하게 되자 구로공단에서 잠시 일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1970년에 재단사로 다시 취직이 되어서 평화시장으로 돌아온 전태일은 이전에 바보회 활동을 같이 하던 친구들을 모아서 삼동 친목회를 조직해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칩니다. 청계천 피복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노동청에 제출한 것이 경향신문에 실리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사업주들과 협의를 벌이기로 했지만 현실의 장벽에 막히는 바람에 결국 무의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로 정재계는 그들의 활동에 사회주의 조직이라는 빨간 딱지를 붙이고 노동자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럴싸한 근로기준법은 있었지만 형식적이었고 노동청도 전혀 이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전태일 일행이 찾아가자 알았으니까 며칠만 기다려라 라고 해서 며칠 뒤에 다시 갔더니 이제 감사가 끝났으니 이제는 알아서 해라 이 빨갱이 새끼들아 라는 폭언이 담긴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전태일은 깊은 좌절과 비애를 느끼고 더욱 강력한 행동을 보이자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노동운동가 조영래에 의하면 전태일은 누구 한 사람 죽는 것처럼 쇼를 한 판 벌려서 저놈들 정신을 번쩍 들게 하자 라고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님은 청계천 앞에서 그저 형식에 불과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화형식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경찰과 고용주 측에서 동원한 패거리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또 한 번 절망한 전태일님은 평화시장 남쪽에 자리한 동화시장 계단에서 한참을 생각한 끝에 결국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습니다. 그리고 법정과 자신을 불태우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지 말라. 라고 외치며 쓰러졌습니다. 이후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엉덩이를 제외한 전신에 3도 중화상을 입은 상태에다가 병원 측에서도 환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응급치료 이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치료를 받고 싶으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보증을 받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마저 치료를 위한 돈 보증을 거부했습니다. 결국에 그는 명동 성모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병상에서 곁에 있던 어머니 이소선 여사에게 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 어머니가 이뤄주세요 라는 당부를 남기고 1970년 11월 13일 밤 10시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만 22세였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유언은 배가 고프다였는데, 전태일은 1970년 11월 12일 아침에 라면을 먹은 이후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그가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태일은 한국 현대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의 죽음에 한국 사회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태일이 없었다면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은 수십 년 뒤에나 존중받았을 것이다 라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그의 죽음은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과 민주주의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그동안 미처 주목받지 못했던 장시간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의 현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고, 정치적 의미에서의 민주화만 염두에 두던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이때부터 노동자와 도시 빈민들의 삶의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야학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교육시키고 권리의식을 높이는 등 활동을 하거나 공단에 직접 취업을 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의 대한민국은 대학생이 지금보다 훨씬 수도 적고 엘리트 로더의 길이 보장된 고급 두뇌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들이 공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큰 결단을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이용해 정부와 제도권 언론에서는 이들을 노동자들의 불만을 조장하는 불온한 위장 취업자로 호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들 스스로도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세우려는 노력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1970년대 중에 청계 피복 노조 이외에도 동일 방지, 컨트롤 데이터, 반도 상사, 원풍 모방, YH 무역 등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세워져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운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1970년대에 세워진 민주노조들은 대부분 공단 지역의 영세 노동집약적 사업장 위주로 세워졌는데요. 남성에 비해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던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1987년 6월 항쟁의 영향으로 이어졌고요. 87년 7월, 8월, 9월에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서 현대그룹, 대우그룹 등 대기업 남성 노동자 중심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대거 세워지기 전까지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주도적인 흐름을 형성하였습니다. 그의 사망 이후에 그의 가족들도 모두 노동운동에 투신하게 됩니다. 특히 전태일님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삶은 아들 전태일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들, 딸들의 말을 지켜주기 위한 어머니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어머니로서 이소선 여사님은 청계천 노동자들의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유지를 이어받아 청계 피복 노조 등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민주화 운동 유가족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오랜 기간 활동했습니다. 2011년 7월 18일 심장마비로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2011년 9월 3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녀의 말년의 삶을 다룬 영화로 태준식 감독의 어머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의 동생들 역시 노동운동가로 여러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전태일의 여동생인 전순옥 님도 그의 뒤를 따라 노동운동가가 되었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통합당,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어 19대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남동생 전태삼도 형의 뒤를 이어 노동운동가로 활동 중입니다. 전태일님의 묘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모란묘지공원에 있는데 어머니 이소선 여사님의 묘지도 근처에 있습니다. 모란묘지공원에는 그 외에도 문익환, 조영래, 박종철 등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사망한 운동가들의 묘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로 각종 단체, 정부, 미디어 등에서 그의 삶과 노동운동을 재조명했었습니다. 그의 정신을 기리며 2020년 11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노동계 최초로 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노동운동가 전태일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노동법 개정 이슈로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시끌벅적한데요. 다시 한번 노동절의 의미를 새기는 2023년 5월 1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노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